오늘 저희가 김지성 작가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분을 처음 봐가지고 이제 저희가 중간에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 한국 표현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우연히 보다가 저희 학교를 서포트하고 또 저희를 서포트하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벌써 다 경험을 하시고 또 그 많은 책도 결정을 내주시고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도 저희 학교를 같이 서포트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안에 레퍼런스 소스가 있는데 그 중에 5권이 우리 학교를 써서도 저희가 하고 있죠. 디프트와의 북스라고 그 책에 5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상한 분인가, 때를 맞춰서 이렇게 저희를 서포트하나.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성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부모님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일단 고전주의,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그래머 스테이지, 논리 단계, 그다음에 매트 이런 단계에 그 아이들이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런 스테이지대로 저희가 그 특별한 방법, 그래머에 집중하고 논리나 변증, 결론을 밝히는 논리 단계, 그다음에 메토딕이라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 그게 말이든 글이든 그런 표현에 집중하는 그 세 단계를 가지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 방법대로 배웁니다. 저희는 모든 전과목을 영어로 하고요. 그러나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한국말로 AP 이런 코र्스, 자, 고2, 3 때외에는 안 했어요. 저희는 대안학교고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역할을 들어서 한국말, 한국사, 기독교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한국 기독교사 이런 것들이 3학년 4학년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인터내셔널 스쿨하고 좀 다른 거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랑 갖고 있는 차이를 두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도 너무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냥 다른 학교도 오케스트라하고 다른 학교도 다 마네킹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예회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콘솔바토리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3년 정도 작은 오케스트라 악보 리딩을 하면 3년 정도 되는 게 진짜 악보. 그러니까 책도 인문학 진짜 책 익히고 악보도 모차르트들 하이든고 진짜 악보를 저희가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시작 전에 오케스트라 보셨죠? 그 아이들 중에서 한 0.5%가 다 비전공자고요. 따로 들으면 들을 수 없이 못하는 애들이 반이나 있어요. 근데 써주면 지금처럼 아주 잘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항상 다른 데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거를 기독교적인 어떤 월드뷰를 가진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에티켓, 행동, 행위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무슨 문제를 많이 시키는 것을 저희가 가르쳤고요. 아까도 중간중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살아있는 책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안내 얘기 같은 거 평생 들어가지고 평생 어떤 얘기를 표현했는데 그게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읽은 책이 삶과 관련된 책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또 조금 위에 이제 설명도 있고 호흡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울 같은 평생을 들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쭉 깊게 나가지고 그런 책들을 읽는 아이들의 특징은 책을 굉장히 재밌고 또 공부가 연결이 되고 그런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 리딩북, 똘북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라틴어를 저희가 3학년 때부터 하는데 지금 2학기 때 저희가 들어왔을 때 지난 학기 때는 영어가 안 되는 것까지 있었고 이번 학기 때 라틴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왜 하느냐? 단순히 에세이 쓰기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사실
사고 방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경험 많이 하실 수 있지만, 티시스나 논문 같은 걸 쓰기 시작하면 결국 만나는 게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뭐 이런 정도만 마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저희가 딱 한 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메디컬 사이언스 쪽에 이런 정보나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뭐 미리 SAT 공부를 한다는 건 더 좋지만, 그거보다는 언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서포트를 해보니까 해주세요. 그 커리큘럼이 일단 옛날에 보면은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평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귀족들의 리더들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 커리큘럼을 저희가 이제 공부할 거를 비판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회에서 필요한 지금도 평균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법적인 거, 직업들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 방법같이 느껴져서요. 대학교 가면 사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아이들을 시키면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시간을 많이 잡고 어쨌든 그 커리큘럼 이런 과정에 이런 공부의 특징이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껴요. 다음도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좀 다른 거는 시, 그 다음에 명문들, 그 다음에 좋은 글들을 필사를 시킵니다. 옛날에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사하는 거거든요. 음악도 각보를 그리면서 배웠어요. 저희가 어떤 애들이 손이 약간 어중하다 손이 잘 안 돌아가요. 저에게도 보면은 요즘 컴퓨터 시대니까 같이 그리면 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랑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쓴 내용 중에서 한 번을 쓴다. 그러면 그냥 한 번 1급, 2급, 3급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인문학책의 실질적으로 나오는 페이지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 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저는 합니다. 전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9가지 상품만 나왔어요. 이번에 들은 여성 생명만 취하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상품 시작합니다. 이 시선을 보시면은 인테리어가 잘 됐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실은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다음에 안전을 많이 생각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후기들도 보시고 하면은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손가락을 끼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호정 호르몬이 늘 검출되는 그런 구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이 구조를 생각해서 지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이제 이지성 작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성 작가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궁금했습니다. 토요일날 여기 오시는 분들. 제가 좋아서 이렇게 깜짝깜짝 쳐다봤습니다. 네. 저 아세요? 네. 여기 학교 입학하시라고요. 아무튼 제가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사진 찍지 말아요. 여자분들이 찍으면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국제 기독학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아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뿌듯했어요.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대표님이랑 교장 선생님 잠깐 뵀는데 굉장히 좀 철학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리빙로 리더에서 쓸 때
선생님 도움을 받았던 그 책들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 출판사를 같이 운영하고 계시다는 좀 몰랐거든요. 이 정도 학교라면 참 괜찮겠다. 만약에 내 아이가 있다면 뭐 보내도 되겠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여기에 초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뭐 고전학교, 뭐 고전 대안학교 이런 데 좀 많이 좀 시청을 비웠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참 뭐라 그럴까. 나는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이 교육을 알리고 싶은데 막상 이런 교육을 한다는 데를 가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2달 전인가 한 고전 대안학교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양평 쪽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집단으로 폐교를 빌려서 합숙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고전을 하나도 안 가르쳤대요. 내년부터 가르칠 생각이다 했는데 고전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운전을 3시간을 해서 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한 10분 모시고 가는데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인물참 독설만 내려도 왔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참 학교 좀 체계적이고 사람도 좀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좀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첫 느낌과 첫 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냥 책은 다 읽으셨죠? 네 분 읽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끝나고 뒤에서 사실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사시고 사인을 사시고 그리고 또 제 특강 강의 TV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리딩으로 리더가 나오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TV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죠. 원래 제가 한 30분 오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특수한 집단을 위한 3층을 위한 학교인가? 그래서 가보면 다 명품 땡땡 사모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제가 웃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안 웃으십니다. 그냥 하라는 거죠. 그냥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 예. 제가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7년을 했어요. 아실 거예요. 7년을 했는데 분당에 있는 그 당시에 신흥 명문학교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었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분당 서현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가 지금도 약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이네요. 거기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인문 고전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반 아이들을 신문 가서 신문 있잖아요. 신문 NI 유명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을 때 우리 반 애들은 플라톤과 논어를 읽었습니다.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서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분도 대학교 자랑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학부모님들 학력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최소한 서울대쯤은 나와야 조금 이제 내가 대학에서 공부 좀 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확인해본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엄마들이 한번 12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갑자기 우리 반을 갑자기 청소하시기 시작하고 책상 줄을 맞추고 그러더만 책상 배치를 조금 있잖아요. 사교적인 분위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다 케이크와 꽃과 음료수 같은 것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저들 앉으라고. 그래서 한참 저가 총각 선생님께서 좋다는 남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남자애들이 주로 여자 선생님들만 맡았으니까 그래서 뭐 남성적인 애들이 좀 남성적이 되는 거 같다 좋다 뭐 이런 얘기 뭐 제가 잘 가르친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 위주로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애들한테 플라톤을 왜 읽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래도 다 유명 대학을 나오신 분들인데 아니 뭐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우리들도 안 읽어봤는데 그 내가 선생님이 읽히는 책 애들 거 뺏어서 한번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그거 왜 읽어야 되냐고 저한테 굉장히 좀 따지시면서 그러니까 그날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요즘 이상한 짓 좀 그만하고 너도 신문 좀 해 이런 얘기였어요. 다른 반처럼 좀 쪽지 시험도 보고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공을 받고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저한테는 상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어린 나이일수록 좋은 책을 그것도 위대한 책, 고전을 읽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는 상식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을 나온 이런 분들에게는 이상한 걸로 비추는 그 현실이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쭉 연결이 돼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리딩으로 리더라인데요. 이제 책 내용을 읽으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잔인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잔인한 얘기. 하지만 분명한 사실 그건 뭐냐면 제가 사실 리딩으로 리더 이 얘기를 쓸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또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독자들을 안 그래도 이 내용이 충격적일 텐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한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안 넣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국은 다 교육이 평등한지 아시죠? 뭐 민사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특목고 이런 데 가도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국영수 위주의.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교육제도가 분리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네? 어떻게 되나요? 아니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미국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미국처럼 인문고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의 한국인 학생회장이나 한국인 교사를 오랫동안 인터뷰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미국의 뭐 최고 명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필립스 엑시트 아카데미라고. 저는 뭐 면도기만 알고 있었는데 필립스, 믹서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사립학교 인기가는 데인데 잘 알아요. 동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응하세요. 또 이런 얘기 잘못 듣고 막 트위터 같은 데 보면 기성 뭐 이인가 필립스도 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오해, 제가 모르고 그러겠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의 졸업식 때 고등학교 3학년이죠. 졸업식 때 하이라이트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 행사는 뭐냐면 10명인가의 학생을 선발해서 그게 머리에 그 월계관을 씌웠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있잖아요. 뭐 해리포터 스타일의 학교에서 막 교장 선생님이 막 뭐 이상한 이런 거 쓰고 나와가지고 막 그럴싸한 포스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역시 미국분들 다르구나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학교에는 졸업생들이 응모하는 행사가 있답니다. 그 행사는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라틴 고전을 고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읽고 그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대학원생 수준 이상의 논문을 쓰는 행사가 있대요. 거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 10명을 뽑아서 교장 선생님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준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고3은 어떻지? 계란과 밀가루가 떠오르더라고요. 계란과 밀가루와 인문고전과 월계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정도의 그 미국의 어떤 사립학교, 명문 사립학교일수록 인문고전은 원서로 읽는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은 없거든요.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아무리 민사고라고 해도 민사고 아이들이 뭐 고대 그리스어, 플라톤의 공화국을, 국가를
고대 그리스어로 읽고 그걸 그리스어로 원서를 아니 논문을 쓰고 이런 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 그래도 뭐 그건 미국 같은 선진국의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다 국영수 위주의 이 공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과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단지 국경을 달리할 뿐이죠. 우리나라는 상류층들이 유학을 가버리거든요. 유학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내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 부자의 교육, 빈자의 교육, 리더의 교육, 팔로의 교육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즉 부자들은 뭐 재벌이나 뭐 정치가 권력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로 가서 인문고등을 기반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평범한 서민들은 뭐라고 국영수로 이러고 있죠. 그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가 이 현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육이 평등하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이미 오랜 전부터 불평등했다는 사실. 단지 그걸 우리 부모님들만 몰랐다는 사실. 선생님들과 알면서도 몰랐던 거죠.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안 넘어가시는 걸 보니까 역시 종이가 적시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그런 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교육은 뭐냐면은 인문학 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게 전통적인 교육입니다. 유럽 쪽에 2,500년 동안의 교육,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2,500년의 교육, 그리고 동양이 뭐 공자시대부터 시작해서 2,500년 된 교육. 그 교육은 뭐냐면은 다 똑같아요. 서양은 그리스 라틴 계열의 인문고전을 읽고 공부하는 거. 동양은 뭐 공자 맹자 읽고 공부하는 거, 성리학 공부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립학교를 세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정부에서 왜 세우냐면은 이제 공장에 들어갈 인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공장에. 그리고 어떤 직업군인 있잖아요. 직업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유럽 열강이 막 식민지 전쟁 벌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국가의 그 당시 국민의 90% 이상이 농민이었거든요. 97%가 농민인데 이놈의 농민은 좀 특이하시잖아요. 농민은 잘 아시다시피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뜨면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온단 말이고 겨울에는 일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겨울엔 일 안 하시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장은 철저하게 출근 퇴근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업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업.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시간표가 있는지 아세요? 시간표, 타임테이블. 옛날에는 선생님과 제자가 대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귀족들은, 왕이나 귀족.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서로 시간 제약 없이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타임테이블이 딱 정확히 정해지는 시간표가? 분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장 시스템인 거예요. 분업. 그러니까 1교시에는 이거 조립하고 2교시에는 이거 조립하고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공장 위주. 그 다음에 군인도 정오 시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딱 맞추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민의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켜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위에서 시키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만 정확히 하고 이러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인재를 키워낸 게 공립학교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 유럽에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다 기독교 학교만 있었어요. 뭐 아시죠? 우리 하버드대라든지 예일대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 뭐죠? 처음에 왜 이런 학교들은 원래 그 성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학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냥 진짜 성경하고 인문고전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19세기인가 뭐 1900년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프러시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요. 박사학위를 따옵니다. 그래서 프러시아에 가서 그 당시 독일이죠, 독일. 프러시아에 가서 공립학교 제도를 가져와요. 공장 노동자와 직업 군인을 양성화하는 그 목적.
그것을 갖고 와서 미국의 공립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심적인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굉장히 격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역사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너네가 정부에서 하느냐, 우리 세금 낸 돈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격렬한 저항인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완전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에 포진해 있던 그 교육학자라든지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프러시아에 가서 박사 학위를 따갖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미국을 그 뭡니까 그런 이제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미국의 그 공립학교 제도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를 쭉 흘러보면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가 어떻죠? 아주 엉망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거의 뭐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이었나? 그 뉴욕주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뭔가 높은 사람이 한 번은 이제 뭐 백악관 같은데 의회에 가서 따지는 게 있어요. 그 미국 교육청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 장관한테 따지는 게 이제 국회 기록인가 나와 있습니다. 공문서에 뭐냐면 아니 왜 자꾸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왜 자꾸 하고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왜 커리큘럼 자꾸 그런 커리큘럼만 내려오냐 왜 이렇게 서민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냐면서 따지러 가요. 이게 뭐냐 뉴욕에 있는 그 교육 담당자가 이거 교육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랑 비교하니까. 임원고전을 읽고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공립학교 교육 스타일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말이 안 되니까 따지러 갔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 교육부 최고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의도하는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록펠러하고 뭐 이렇게 재벌들, 그 당시에 석유 재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러시아에서 시스템을 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업을 많이 세워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창조적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창의적인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였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동차 조립하고 막 헬리코드 막 그런 시대. 우리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장의 직원들이 더 많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러시아 교육 시스템을 채용해서 우리 말을 듣고 그냥 정말 생각 없이 조립 잘하고 이러는 노동자들을 많이 커야 우리가 정말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록펠러 같은 그런 재벌들이 미국의 그 교육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미국 공립학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미국 교육 관련 역사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생각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는 이제 노동자적 두뇌를 가진 사람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이제 모두가 합의를 재벌과 교육부 관계자 정부 다 합의를 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뉴욕에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미국의 그런 교육이죠.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농민의 자녀들에게 그런 공립학 글자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얼마나 좋은 교육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게 진짜 보통학교 교육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보통학교 교육이 100%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공립학교가. 근데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조선 교육령을 반포하고 서당과 성균관을 없애고 즉 인문고전을 가르치는 기관을 없앴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누가 동네에서 논어를 가르친다, 맹자를 가르친다 그러면 순사가 와서 잡아갔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철저하게 말살을 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 할아버지가 애한테 동네를 모아놓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 공자왈 맹자왈 하면 신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국가보안법 수준이었어요. 바로 잡아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당하고. 놀랍지만 그게 일제시대의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일본이 왜
제일 먼저 했던 게 공립학교, 보통학교 교육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여기서 그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립학교에서도 인문고정 위주의 이 학교는 철저하게 리더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는 철저하게 팔로우를 만드는 교육. 이것은 뭐 어떤 논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교육의 양상은 어떤 거냐? 또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여러분 자녀분들 다 있으시죠? 근데 원래 이렇게 소극적이신가요? 술 드실 때도 있나요? 친구랑 전화하실 때도 이렇게 아무리 고전을 좋아하신다지만 탈무드의 신문기 지혜를 이렇게 끝까지 발휘하시는 좀 난감한데요. 아무튼 좀 힘드네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차분하고 공방 이어진 목소리로 잊혀진 깊은 양속을 생각나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 가슴 성비로 보여요. 사대부 집안의 만면을 종갓집 아닌 뭐 아무튼 뭐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과연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할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유독공의 발해고와 이련의 삼국유사를 한문으로 읽고 그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권의 책에 대한 주석서를 도서관에 가서 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도서관인데 이게 웬만한 시립도서관보다 커. 도서관에 책이 막 10만 권씩 있어요. 사서 선생님도 있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발해고에 대한 주석서를 찾아 읽고 다시 돌아와서 한문으로 삼국시대 역사에 대해서 한문으로 논문을 에세이를 써서 다 발표를 하는 뭐 중국어로 발표를 하는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미국의 사립학교에서 명문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떨어지는 학교는 인문고전은 이제 번역서를 읽죠. 번역서를 읽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하고 공립학교는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읽어봤으면 좋겠다. 선생님 책에 대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칠판에 세 줄을 씁니다. 유독공, 발해고, 김부식, 삼국사기, 이런 삼국유사 외워. 유독공, 발해고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죠. 그래서 그 교육의 편차가 이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교육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아이비리그를 가요. 가서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어떻게 하죠? 미국의 유명한 기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나사에 들어갑니다. 나사에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죠? 미국의 진정한 인문고전을 받은 혜택을 받은 나사에 들어가면 달 탐험 프로젝트나 화성 탐사 프로젝트 같은 거대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리드해 나가요. 우리나라 일본, 특히 동아시아 어떻게 하죠? 가서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네. 그게 현실이에요.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문고전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새로 쓴 선제들의 지혜의 정수가 담긴 위대한 책이에요. 고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애책이라는 의미, 옛날책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지만 서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옛날 책이 클래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레이트 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대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천재의 정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것을 꾸준히 접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천재가 되지는 진짜 뉴턴 같은 천재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그 당대에 있어서만큼은 천재적인 창의성을 가진 아이도 태어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인문고전의 힘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토마스 보의 유토피아를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달라지네. 토마스 보의 유토피아를 굉장히 오래전에 10년도 더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최근에 또 한 번 읽었어요. 오늘도 지하철을 보면서 유토피아를 읽었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걸 1500년대, 500년 전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뭐 고전이 고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한뭐 열흘 뒤에 또 책이 나와요. 고전혁명이라는 책인데 황강원 선생님이랑 공주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서문을 제가 제 팬카페에도 올려놨는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페리클레스 추도연설로 시작을 하거든요. 세 줄로. 아 힘드네요. 숨차네요. 한번 얼굴도 못 본 분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2500년 전의 연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의 그 최고 민주정부. 그러면 우리 아테네 사람들은 모두가 생업에 바쁘지만 정치에도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테네 시민들은 거기에 호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2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문고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야, 내가 민주시민이고 내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보니까 정치기만 나오면 TV 돌리고 투표도 안 하고 맨날 아빠는 투표날 등산화 신고 나가시고 엄마는 찜질방 가시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는 아무 상관없구나. 이런 아이가 그런 책을 읽으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250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겠지만 글로벌 시대니까 만약에 미국으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굉장히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아시아계가 뭐예요? 미국으로 가서 아시아계 유학생 이런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있던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또 소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 없으면 그런 주류사회, 백인 주류사회에 편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밑바탕을 고전이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래처 사람들하고 만나면 술 마시면서 삼겹살 아니구나 여러분들 보쌈이 돼서 건강을 생각해서 보쌈도 와인하고 스테이크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와인하고 스테이크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냥 연예인 듣다나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런 게 그러다가 이제 노래방보다 가라오케인가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노래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은 안 그렇거든요. 와인 한 잔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키케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플라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최고 위치는 리더들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기업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임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원서를 읽고 그 그리스나 이런 걸 토론하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근데 그 클럽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서양의 그 주류층에 못 들어가는 게 리더층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글로벌 시대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정말 미국이든 유럽 이런 데 참 진출을 잘했어요. 그런데 와인 마시면서 브래드 피트 얘기하고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얘기하고 베컴 만나봤어요? 이런 얘기하면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바로 아웃. 예, 그 사람 저 사람은 미인이다. 바로 아웃. 이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 그런 문화가 싫어요. 기분 나쁘고. 베컴 얘기하면 어땠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한다니까 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번에 옛날에 몇 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중국의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산책을 하다가 아침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중국 당시를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당시에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전혀 못 알아들으시고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만 봐도 리더급은 중국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가 주도로 인문고전 독서교육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농어맹자 다 읽고 있고 한시 같은 것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5원 율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막 시 애들이 막 한국 고대시 우리나라 시조죠 다 짓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원래 그것들을 다 없앴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부터 국가 주도로 막 공자상 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 지도부들은 매일 모여서 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 왕이 했던 경연이죠, 경연. 고전을 읽고 이 지혜를 어떻게 국가 경영에 적용할 것인가. 이 토론을 중국 지도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도부는 공중전도 하시고, 양자도 하시고, 해보도 드시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 1대1로. 패싸움 하면 우리나라가 이기는데 머리싸움을 하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리딩으로 리더라고 나오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나 재벌도 있고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더라고요. 가정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사립학교 미국으로 넘어가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입식 문화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참 답답하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죠. 제가 재벌과 결별을 했다는 저 혼자 결별한 거예요.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조금 그런 인문학적인 것이 좀 안 돼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보고 제가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왜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립학교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문화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또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문학적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색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식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고 주의식만 막 하다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사립학교로 가면은 결국 거기서는 인문고전 독서교육도 주입식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와요. 한국에 와서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답답하죠. 네. 그런데 여기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면은 좀 이 아이들 중에 정말 한국을 변화시키는 좀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문고전은 사색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독서가 없어요. 한국에는 독서가 없고 독서 교육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독서는 뭐냐면 주입식 독서예요. 우리나라 독서는 독서 교육은 뭐냐면 읽고 느낀 점을 써보시고 해요. 다 똑같아요. 느낀 점 다 똑같죠. 장발장 보면 장발장이 불쌍해. 그게 느낀 점이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다른 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느껴지는 게 없으면 여친구 거 보면 느껴져요. 장발장이 불쌍하구나. 그래 참 불쌍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술 시험을 보면 답안지 천장이 다 똑같다. 지겹다. 그것도 이제 논술 그 느낀점을 잘 못 느끼는 아이들은 학원 가면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느끼게 해줘요. 느낀점 너는 이렇게 느껴야 돼. 애들 딱 보면 저렇게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써요. 그럼 선생님은 당황한 거죠. 얘들이 똑같이 느끼지? 근데 선생님도 그게 마음에 들어요. 자기도 그렇게 느껴왔으니까 다 100점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걸 집에 갖고 가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역시 그 논술하고 보는 게 잘하구나. 선생님한테 떡을 싸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서교육인데 그건 이제 사실 독서라고 할 수 없어요. 독서가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죠. 독서는 뭐냐면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장발장을 읽고 나면 이 사람이 진짜 사회 구조 때문인가 아니면은 정말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 때문인가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를 떠나서 그렇다면 오늘날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장발장은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은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법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런 법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면 우리가 어떤 국가를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장발장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이들이 뛰어난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로 거듭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막 장발장 왜 방금 쳤어. 이건 그냥 웃긴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생각, 인문고전은 사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색 없는 독서는 죽은 독서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네.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색은 그러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 할 줄을 몰라요. 책에 관련한 생각을. 그러니까 또 저는 그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한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서울역에 빈민가가 있어요. 서울역에. 근데 거기서 지금 1년째 빈카페 플랫플레 회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1년째 이문고전 독서교육을 빈민가 아이들한테 하고 있어요. 25명 정도 되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11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해 오신 분인데 그리고 제 부산의 빈민가에서도 제 빈카페 회원들이 또 이문고전 독서교육.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그 언론이 오는 걸. 그래서 이제 언론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데 부산은 뭐 그분이 조금 이제 개방적이세요. 그래서 EBS에서 취재를 해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왕십리 재개발청 빈민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같이 이문고전 독서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다 무료로 하고 있고 다 공사인데 제가 그 처음에 선생님들이 모이셨을 때 한 뭐 10명 정도 기억했는데 이분들이 다 독서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다 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CEO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막 직장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독서는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 곳이죠. 모인 집단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논어 학기편을 교사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드리고 우리가 논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좀 공부를 해오세요. 사색을 한번 해오세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만났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해왔더라고요. 공자님의 어떤 시대적 배경, 뭐 공자는 누구인가, 이 주요 사상은 뭐고 학기편에서 중요한 점을 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아 이게 우리나라의 실상이구나. 독서를 좀 한다는 사람들, 독서 교육을 할 정도로 자원봉사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논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활 두 글자가 있거든요. 공자께서 말씀하니까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사색을 하겠습니다. 표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황당히 하셨죠. 그런데 뭐 1년 동안 사색했어요. 1년 동안 두 글자 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인문고전 독서 교육은 이러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교육도. 그렇다면 이제 논어에서 자활 이 두 글자 가지고 사색한 역사가 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최고 지식인들이죠. 최고 천재들. 뭐 중국으로 따지면 뭐 주자, 뭐 왕양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정약용, 율곡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최고의 천재들이 평생을 두고 사색한 게 자활 두 글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자도 뭐 이렇게 논어집조 쓰고 정약용 선생님 쓰고 그랬던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뭐 제가 알기로 무슨 기억에 나오는 한 글자 가지고 52년을 사색하시고 그랬죠. 그게 인문고전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글자 가지고 두 글자 가지고 평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약용 같은 대학자, 대천재도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많은 사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어를 딱 펼치면 처음 느낌 그래요. 더럽게 없네. 최근에 이재성이 읽으라니까 한번 읽어보자. 천재가 됐는데 막 읽어요. 막 하루 만에, 2시간 만에 다 읽고 딱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난 논어를 읽었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라고 화이트헤드가 뭐 대머리인지 흰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뭐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서양 2500년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겠다고 엄청난 책이구나. 대표적인 국가라고 국가를 딱 더럽게 두껍게 막 욕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읽으면 천재가 됐는데 막 읽어요.
일주일 걸려요. 걸리고 나서 아 그래 국가를 뭐 이런 국가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 끝. 아유 힘들어. 국가 읽었어. 국가 해설서 몇 권 읽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이 국가 이런 거구나. 시대적 배경이 이거네. 플라톤 이런 사람이었어? 다 그러면서 토론을 해요. 국가 읽었죠. 그게 진짜 독서라면 왜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 같은 그런데 최고 중심교 같은 석학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 문장 하나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걸까요?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나는 플라톤이 뭔지 모르겠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칼포코 같은 사람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어 하나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자기가 해석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 노심초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번역자들과 전문가들과 교류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딩으로 리더가 읽고 플라톤 인터넷에서 좀 주문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읽고 다 읽었다고 토론하고 막 이러고 막 아는 척하고 이런 문화가 저는 이제 또 한 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분들은 뭐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이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인문고전은 사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사색을 하는데 어떤 사색을 하냐면 내 관점이 아니라 천재의 관점에서 사색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플라톤의 국가와 플라톤이 생각하는 플라톤의 국가는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논어의 자활과 공자님이 얘기한 자활은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서 자꾸 내 사고방식, 내 사고의 수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갑돌이의 수준에서 공자의 수준으로, 갑돌이의 수준에서 플라톤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계속 내 두뇌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면 내 두뇌의 성장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하고 논어를 우리 아침 독서 10분 논어 한번 읽자 하겠습니다. 또 재미없어요. 너무 싫어요. 하지만 천재가 된다니까. 처음에서 막 읽어요. 오늘은 엄마가 읽어. 엄마가 읽고 내일 읽고 정말 꼭 해야 되나 너무 싫은데 그래서 또 리딩을 읽어요. 읽어야 되는구나. 고통스럽게 읽어요. 그분은 다 읽었다. 아는 거죠. 읽는 게 아니에요. 고전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애들 한번 보고 야 이거 시험 본다 한번 해보세요. 애들 내용 파악 완전히 완벽하게 합니다. 플라톤 국가 딱 주면서 번역서겠죠. 주면서 이거 다 읽고 내용 다 파악하면 에버랜드 데려간다. 애들 일주일 만에 내용 파악 다 해요. 웬만한 애들. 애들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저희 해봤으니까 우리 반 애들한테 이거 나오면 해리포터 보여준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그 전날까지는 선생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런 애들이 내용 파악을 다 해요. 선생님 이런 내용이죠? 말만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독서가 아니고 그건 눈으로 글자를 읽는 거예요. 눈으로. 정말 그거는 깊이 있게 사색하는 거. 사색을 한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뭐냐면 각자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색이 중요해요. 사색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양명하게 창시자 왕수이죠. 왕양명이라고 많이 알려졌어요. 이분은 제가 리빙을 리더를 써놨죠. 한 줄을 가지고 28년을 사색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천재의 경지로 올라서신 거죠. 올라서서 양명학을 창시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생각혁명,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빌 게이츠 아시죠 여러분? 빌 아저씨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문학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것이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맨날 컴퓨터 납땜만 하신 줄 아시죠? 납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 하신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건 기술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나 애플을 줄게. 왜 그랬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그 시대에 스티브 잡스가 리즈 대학이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4개의 가장 지성적인 아이비리그보다 뛰어난 지적인 대학이 4군데 있잖아요. 뉴대학, 리드대학, 말보로 대학, 세인트존스 대학. 이 네 학교의 공통점은 고정 100번 읽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특히 세인트존스 대학 같은 경우는 하버드대나 스탠포드대보다도 오히려 더 의사나 학자를 더 많이 배출한, 아니 학자나 지식인을 더 많이 배출한 그런 학생 비례로 봤을 때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는 4년 동안 인문 고전만 읽고 토론만 해요. 사색하고 아무것도 안 배워요. 다른 거. 예. 놀랍게도 그게 미국의 인문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난리 나죠. 대학 보냈는데 논어 읽고 이런 4년 동안 인문 고전만 읽어요. 그래서 난리 나겠죠. 예. 교장 선생님 아니면 총장님이 납치되실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학부모님들이 시험 성적 조금 편파적인 정확히는 뭔지 시험 성적 관련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냥 교실 오셔서 점검하고 공성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잘 보여야지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우리 반 교실이 점거되지는 않았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모두가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많이 넣을까? 어떻게 하면 싸게 팔까? 이런 것만 고민을 했던 시대에 이 사람은 리즈 대학의 100권 고전 읽기 100권 프로그램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선전할 때 뭐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자기가 서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나 애플을 없어도 된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애플을 창업하고 컴퓨터는 디자인이다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인문학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창의적인 정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걸 거예요. 제 추측으로. 만약에 내가 책을 통해서만 이렇게 큰 지혜를 얻었는데 내가 소크리 형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애플보다 10배는 뛰어난 기업을 만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플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장사분인데 그렇게 세상 떠나면서 기부 한 푼도 안 하고 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7조 원짜리 재산을. 그 사람이 미쳤다고. 애플 주겠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뭐 최소 10배, 100배 큰 사업체를 내가 차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새 영웅, 마지막 영웅이 마크 주커버크. 페이스북이라고 있어요. 그거 창시하신 분이에요. 28살인데 우리나라 최고 지구 최고의 20대 갑부예요. 페이스북. 트위터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경쟁 기업인데요. 소셜 네트워크 SNS 그런 게 있어요. 페이스북 오늘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페이스북이 뭐고 마크 주커버크가 뭐냐 그런 게 있는데 마크 주커버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필립스 엑스퍼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사람은 그런데요. 자기가 페이스북을 창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인문고전 독서가 있었다고.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리스 고전을 원서로 읽는 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사람 페이스북 가보면 가장 좋아하는 게 플라톤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취미가 플라톤을 원서로 읽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한 번씩 정말 자주 필립스 엑스퍼 아카데미 가서 아이들에게 플라톤을 비롯한 인문고전을 많이 읽어라 라는 그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러 간답니다. 네. 뭐 좋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스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TV도 안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안 하시고 집에서 모노로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죠. 집에 가면 책장에 인문고전 한 100권씩 꽂혀있고 펼쳐보면 막 새까맣게 들고 그렇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겸손하지 마세요. 네. 정말.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좀 혁신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나쁜 교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선의 교육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좀 학교 교육청 같은 데 요구를 좀 하고 그렇게 되기 어려우면 엄마들끼리 인문고전 독서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인문고정 위주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라면 이런 학교를 좀 더 알리고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이게 좀 다 전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은 왜 오셨어요?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전히 가스분이십니까? 그렇게 이미지로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인문고정을 어떻게 익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뭐 이야기하면 뭐참 한이 없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EBS 뭐 TV 프로그램이나 60분 부모 이런 데 가면 또 뭐 1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강의가 있고 그래요. KBS TV나 행복한 교실 이런 데 가도 제가 뭐 교육하는 교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 팬카페 폴레폴레라는 팬카페가 있어요. 거기 오신 분 거기서 회원이 4만 5천 명인데 시대의 조리에 뒤떨어지신 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애기도 4만 5천 명이 가르치는 그런데 아무튼 거기 가면 이제 제가 1년 동안 교사교육 해온 것들을 이제 동영상 자료로 올려놨어요. 무술 해보는 걸 썼어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댓글 몇 개 달고 계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저는 계속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나가려고 또 이제 오늘 이 학교 와서 굉장히 기뻤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좀 잘 정기적으로 잘 가겠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강의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쪽 그룹 계열이 너무 성대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좀 놀래서 잠깐 충격받아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끝난 게 아니고 뭐 한 30분 남았어요. 근데 뭐 지루하진 않으시죠? 네. 근데 제가 사실 30분은 뻥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문고전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우리가 인문고전을 공부해서 뭐가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게 많은 사립학교에서 명문학교에서 인문고전을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미국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 과연 갈수록 미국은 뭐 빈부격차가 더 심해가고 있고 그렇게 인문고전 독서교육의 혜택을 충실히 받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가서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세계를 망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결국 저는 여기에서 인문학, 즉 인문학의 지향점, 인문학의 결론은 신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얘기라서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인문고전을 예로 들어서 천재들의 이야기를 계속 접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예를 들면 뭐 성호 이익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또는 뭐 존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뭡니까? 아니면 맹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 그냥 죽여도 된다. 그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냥 나쁜 놈일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2000년대에 맹자가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그 서양의 뭐 로크나 루소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단테 이런 사람들이 막 쫓겨다니면서 썼던 책들, 핍박을 받으면서 썼던 책들, 뭐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이제 잘못돼서 몸이 잘렸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진짜 인문고전 저자들의 이 마음은 다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낮은 자리. 백성, 빈민, 서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인문고전에. 안 그런 고전도 있잖아요. 뭐 종의기원이라든지 인부 토마스 멜서스 인구 같은 이상한 책들도 있지만 이상하진 않죠. 고전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책들도 있지만 진짜 정말 인류 역사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친 책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정혜용 선생님 대표적이죠. 또 보니까 뭐 성원이 또 인문
인문고전 독서를 그렇게 열심히 한 세종을 보세요. 조선에서 최고의 임금이 2명이 있잖아요. 세종, 정조. 두 분의 특징은 뭐죠? 광적인 인문고전 독서가였다는 사실이죠. 네. 이런 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뭐 율곡 이기도 그렇고 보면은 이 시선이 이 애틋한 마음이 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정신들을 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정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가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 있구나.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인문학의 미래는 신학이다. 신학에 대해서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인문학의 이 잘못된 결함, 인문학을 배워서 오히려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공부하게 만들고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즉 인문학 교육을 받고 잘못되어가는 천재들, 우리 시대의 금융천재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잡아낼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신앙일 수 있겠다. 그것도 어떤 신앙일까?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이런 기독교 학교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뭐 어디서나 하는데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는 분은 뭐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요. 제 강의니까 제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정 싫으시면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와서 또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잘 인문고전 독서기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이거 잘못 극단적인 경우는 정신병원 갑니다. 많이 그랬어요. 특히 서양 스타일의 교육. 근데 이제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교육. 또는 뭐 이제 종교가 나는 뭐 기독교는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 우리 동양의 위대한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생각하는 율곡이나 정약용 같은 그런 정신, 선비 정신 이런 것들이 오블리스 노블리스라고 하죠. 그런 어떤 기반이 있는 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비민가에서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중적인 인문고전 독서 도움이나 교육품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면 안 되겠구나. 제가 뭐 재벌가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고 재벌가 자녀들을 교육시켜달라는 일반 재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제도도 받았고 파격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진짜 해주겠다라는 제안도 받고 권력자들의 제안도 받고 그랬지만 전부 다 그런 걸 다 포기했습니다. 버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버리든 말든 관심 없겠죠. 제 입장에서 버렸어요. 냉정하게 거절하고 빈민가에서 무료 교육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늘리고 이런 목적이 내가 잘못 가면 안 되겠구나.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결국 인문고전, 인문고전 독서를 하면서 재벌이나 권력자 물론 그분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녀분들, 그분들을 멘토링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 나쁜 거 아니죠.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이면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진정한 인문학의 정신은 서민과 빈민편을 서는 게 옳겠구나. 그래서 그런 조금 부끄러운 결정을 내려서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후회도 하고 있어요. 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쩔 수가 없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온 지금 이제 기아대책 본부장님들 같이 오셨어요. 일반 분은 아니고 저를 좀 많이 담당해 주신 분이신데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기아대책하고 같이 회보부 같은 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해외 아동, 최빈국 아동을 1대1로 후원하는 결혼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는 다 이 엽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의 독자들이 해외 아프리카 아동을 살리고 있죠. 살리고 있고, 그래도 밑에 보시면 제가 최빈국의 우물도 파고 저 뒤에 또 제 멘티 정인이라고 독서친구가 동생이 저자로 와 있는데 저 친구하고 같이 우물도 파고 있고 학교도 세우고 있고 병원도 짓고 있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최초로 1호점 학교를
캄보디아 앙스와이에 짓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우리 학교가 뭐냐면 인문학도 좋고 인문고전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말로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작은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제가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다 하실 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좀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하면서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인문학 큰 세계를 만나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고 나중에 엄마도 무시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아니 당연하죠. 애들이 지적인 성장이 빠르니까 그리고 각 그 생각하는 게 참신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처음에 인문고전 갖고 대화하면요 엄마가 이기지만 애들이 다 이겨요. 엄마들은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많이 경직돼 있고 주입식 교육이 많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은 딸하고 대화를 못 하겠다고 인문고전 가지고 딸이 하는 질문에 자기는 대답을 못 하니까 너무 참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봉사나 기부. 아, 내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고 세상엔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랑 교류하고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것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저축을 아이랑 해가지고 비행기값을 저축을 하는 거죠. 아시아 같은 데는 저렴하잖아요. 그 외국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기아스기 같은 데 전화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우리 팬카페에서 필리핀 비빔가에 이제 자매 결혼도 내려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애하고 한 4박 5일 가서 봉사하고 오면은 참 세상이 편해져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요. 애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불 개라, 설거지라 말할 필요 없어요. 애들 다 면에서 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뭐 공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10대 여자 청소년 애들 원조교제하고 막 애들 뭐 학교 폭력하고 막 이런 형사적인 범죄까지 저지른 여자애들이 5명인가가 베트남 비빔가 가서 일을 했는데 돌아와서 말짱해졌대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해법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저는 그런 모든 해법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인문학 교육하고 인문학 교육. 두 번째는 기부와 봉사. 우리 서울역 비빔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논어를 읽은 지 몇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공자의 인을 주제로 노래 가사를 써서 노래를 2학년짜리.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30평생, 40평생, 50평생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2학년에 한다니까요. 2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논어를 선생님하고 몇 개월간 읽고 어떤 시를 쓴지 아세요? 덕치와 덕치의 조합 제목이.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 아버지, 어머님이 막 노숙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최악의 환경.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학교에서 말이죠. 애들끼리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논어를 읽었는데 이건 예에 맞는 행동이 아니야. 이게 좀 싸우는데 뻥 하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 애가 행동이 변화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사랑으로 교육하면서 따뜻하게 교육하면서 우리가 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게 예일까? 학교에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지난 시간 한번 돌아가니까 예에 맞지 않는 행동을 뭘 했지? 이렇게 질문하면 애가 반성을 하다 보니까 애가 고쳐나가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맞으니까 따라가게 되고 그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저소득층 공부방 전국 골든벨에서 1등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그 비결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아이들을 11년째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격 강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원봉사자가 붙어서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 이 세 가지가 맞으니까 즉 뭡니까? 인문학 교육과 그 목사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님 계시고 아이에게 조건 없이 헌신하는 선생님. 세 개가 딱 맞으니까 아이가 빡 변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법치와 덕치가 좋아. 제가 그 시를 읽고 우리 카페에 올라와서 그 시 읽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어요. 얘가 나보다 낫구나. 아, 진짜요. 저는 그런 시를 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내용이 훌륭해요. 아, 진짜 저보다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역시 애들은 원래 다 천재구나. 단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천재적인 아이들이 천재가 아니게 되는구나.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 인문고전 독서기획을 하면서 더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은 우리 그 잠깐 정도 시간 우리 국대본 본부장님 오셔서 말씀 좀 조금 해주시고 영상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질의응답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